네,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건 역시나 북핵 해법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계기로 꽉 막혔던 북미 대화의 물꼬가 다시 트일지 주목되는데요. 관련 내용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하는 자리에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북핵 관련해서 이제 단계적인 접근법, 해법을 제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좀 이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배경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이제 이재명 대통령 언급을 보면 다른 나라처럼 대하면 안 된다. 그게 이란이거든요. 이란은 순도 60% 핵물질 정도밖에 없고 북한은 플루토늄, 고농축 우라늄, 핵탄두, 그다음에 핵실험도 6번 했고 ICBM까지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란의 핵 문제와 북한의 핵 문제는 이란 핵 문제는 조금 심하게 말하면은 뭐 100분의 1,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문제의 심각성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동의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일괄 타결, 북핵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려는 사실은 무리수죠. 그렇게 복잡한 문제를. 이제 그 상황에서 이재명 구상은 뭐냐면은 단계론적 현실론입니다. 그러니까 북핵을 한 번에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장기 목표로 두자. 그럼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상황 악화는 막자. 핵물질의 반출, 북한 이외에, 그다음에 증대, 그다음에 ICBM 능력 확보. 여기서 일단 안정화시키자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동결론입니다. 입구론, 중단론. 이 얘기를 했고 그게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뿐만이 아니고 이미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이 현실론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일단은 뭐 현실론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일단 분석해 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탑다운 방식이라거나 빅딜을 굉장히 선호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배경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배경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SNS 사진을 통해서 암시를 했죠. 거기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하는 장면을 이제 표시했는데 그게 사실은 뭐 이란 핵이 마무리됐으니까 다음은 북한으로 가겠다는 메시지라고 이제 다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에 이제 구체성이 좀 나와 있는 것이죠. 이란은 그러니까 전쟁으로 시작해서 외교로 끝내는 방식이었지만 북한을 대상으로 해는 외교로 시작해서 외교로 끝내겠다라는 게 이제 보여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싱가포르 회담이 나왔잖아요. 싱가포르 회담은 사실 성격상 비핵화를 압박하고 그걸 목표로 한다라기보다는 신뢰 구축과 친분 외교 성격이 좀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외교로 시작하겠다는 식으로 봤기 때문에 빅딜을 이제 거리를 둔 거라고 확실히 이제 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사실은 첫 번째는 빅딜 방식의 한계를 직시했다. 이란 전쟁을 통해서 그런 이제 교훈 도출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랜드 바겐을 원했는데 이란을 대상으로 그랜드 바겐이 힘들었다. 근데 북한을 상대로 이미 핵무기를 핵탄두를 60여 개 정도 보유하고 이제 제2경 능력까지 사실 고도화하는 수준에 있고 미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ICBM을 지금 확보한 상태에서 그랜드 바겐이라는 현실성 그걸 직시한 것이죠. 그래서 이란 전쟁에 대한 교훈과 연계된다고 하면 사실은 북한하고 이제 빅딜은 어렵다라는 인식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분명 이제 이란과 북한의 이제 차이점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그게 뭐 지정학적인 위치도 다르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북핵 고도화는 이제 이란 핵 프로그램하고 다른 거는 주지의 사실이지만 그 외의 것도 다르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중국과 러시아의 후경국으로서의 위치, 강도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즉 이란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뭐 외교적 밀착을 했지만 사실 북한하고 중국, 러시아는 이제 양자 동맹으로 굉장히 얽혀 있잖아요. 북한하고 중국의 동맹은 기간에 따라서 느슨해지기도 했고 결속력이 강화되기도 했지만 어쨌거나 1961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동맹 관계를 유지해왔고 북한하고 러시아는 2023년에 이 신냉전 환경 속에서 그 전략적 환경을 역이용하기 위해서 신조약을 통해서 보다 한층 강화된 어떤 그 군사적 밀착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후견국으로서의 위치가 다르다. 이런 것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상대로 그랜드 바겐, 빅딜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판단을 했겠죠.
아무래도 이란과의 협상 자체가 좀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핵무기를 현실적으로 보유하기 전에 조치를 못해서 아쉽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이거 사실상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기정사실을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미 이제 국제법적으로 NPT의 핵 보유국은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입니다. 이건 NPT 조약상. 이거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개 국가만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핵 보유국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5개 국가는 핵무기도 있고 국제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죠. 그런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는 아닌데 뉴클리어 파워 그러면 이게 원자력 발전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중간 단계. 그러니까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 가진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을 원래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이 원하는 건 우리를 국제법적으로 인정해 달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전에 막았어야 된다는 얘기는 사실은 조금 겁나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란처럼 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을 넘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된다. 사실은 그 이전에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라는 데 방점을 두면 이제 무력 사용 가능성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고 그 뒤에 조치를 취하지 못해서 아쉽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이제 이란 방식은 안 통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경우든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중국도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순간 우리도 핵을 보유할 가능성이 있고 일본도 가능성이 있고 대만까지 자극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상의 핵 보유국 이거는 이제 뉴클리어 케이퍼블 컨트리라고 그러거든요. 그 입장에서 이제 접근을 하겠다.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는 사실은 싱가포르 사진 올렸잖아요. 거기는 핵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확인하고 이제 협상한다 이 얘기만 있거든요. 그리고 하노이에서는 구체적인 협상을 하는데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다 내놔라. 그러니까 북한은 못 내놓다. 이게 깨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사진을 올렸다는 얘기는 거기서 출발하겠다. 그러나 지난번처럼 하기는 어렵다는 걸 지금 인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 김정은, 트럼프가 만난다고 그러면 이제는 하노이와는 다르겠죠. 싱가포르에서 출발하는데 이제 현실론. 그러니까 북핵을 완전히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내놔라 이런 식이 아니라 장기적인 상황을 안정시키는 안정론. 그게 이제 입구론이에요. 중단론, 동결론. 그렇게 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사가 숨어 있는 게 바로 이전 단계에서 막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조금 겁나는 이야기일 수 있다 이렇게 또 평을 해주셨는데 교수님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 어떻게 해석하세요? 뭐 이게 기정사실화 한다는 것은 북한의 이제 지략이라는 것을 북한 행정부도 잘 알죠.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도 잘 알죠.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다양한 뭐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뭐 첫 번째는 이제 왜 그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그 뭐 비난 이런 게 섞여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역대 미 행정부를 비난한 것이다. 왜 손 놓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었던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비난함으로써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혹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그것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해서 약간 그 환경을 조성하는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분명히 핵무장 현실을 직시하는 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자꾸 뉴클리어 파워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결국 핵무장 현실을 직시한 것이다. 근데 이제 뉴클리어 파워를 쓴다고 해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분명히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혼선을 하지 않되 결국은 뉴클리어 파워라는 용어를 쓴 것은 북한에 대해서 다른 해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이제 고난이도 과제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래 걸릴 것이다.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그랜드 바겐하고는 거리를 둔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현실적으로 보유하기 전에 뭐 조치를 취했다라는 용어가 이제 그게 담겨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복잡해지고 어려워진 상황이니 미국만 할 수는 없다. 혼자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대표적으로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의 이제 임무 분담 공식이 있는 것이고 또 국제사회도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게 미국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외교적으로 그다음에 국제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네, 일단 두 분의 말씀이 뭐 현실적인 접근을 기본으로 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접근으로 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완전한 비핵화 기조를 좀 내려놓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도 좀 생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딜레마죠. 그러니까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는 절대 안 할 거고, 그러나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순간 이제 모든 핵질서가 깨져버리죠. 예. 그 사이 어디선가 접점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도 완전한 비핵화 목표는 포기할 수 없다. 이번 유럽 순방에서 EU와 합의한 게 공동성명에 나오는 게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다시 확인한 거거든요. 그걸 버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과거와 같은 CVID 같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원래 그게 그 국제법적 용어는 아니에요. 그냥 비핵화하면 끝나는 거지 앞에 붙을 필요 없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북한의 아주 깔끔한 비핵화를 강조하기엔 수식 어구일 뿐이거든요. 이제 그런 표현은 사용을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 그러니까 싱가포르 합의가 아쉬운 게 그 당시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중립적인 용어를 써놓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해 나가는 단계들을 설정한 게 싱가포르 합의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간다면 이제 해법을 찾아야죠. 완전한 비핵화를 안 하겠다는 북한과 완전한 비핵화를 명분상 포기할 수 없는 한미와 국제사회와 이 사이에 접점을 찾아야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첫 단계 이 상황을 안정시키는 합의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국제법적인 NPT 용어상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로는 북한이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 당장 완전한 비핵화를 하라고 요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 어디선가 이제 중간에 접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다시 한번 미국과 이란 간의 상황을 좀 점검해 볼 텐데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 별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 장소의 의미를 두고 또 분석하는 게 많은데 지난번에 협상 카드로 강경 군사 카드 옵션을 꺼냈던 곳이어서 이번에도 좀 그런 거를 검토하는 것인가 아니면 압박 차원인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우선 이제 캠프 데이비드라는 공간은 굉장히 아주 집중적으로 뭐 조용한 가운데 심층 검토를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외교 안보에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여기서 결정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란 전쟁 MOU와 이제 이 체결 서명 직후에 이제 캠프 데이비드에서 다시 한번 모여서 회의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란 전쟁과 관련된 게 주요한 이슈일 것이다. 그런 게 이제 기본으로 있겠죠. 근데 한 네 가지로 이란 한 상황에 관련해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첫 번째는 60일간 결국은 뭔가를 도출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결국은 전쟁이 끝나는. 지금은 전투가 종료됐지 전쟁이 종료가 된 게 아닌 상황에서 최종 전쟁의 완전한 종료를 위해서 60일의 협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서 협상 주도권을 장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걸 내부적으로 토의를 하겠죠. 단계별로 어느 수준까지 미국이 원했었고 이란은 어느 부분에서 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서 어떻게 미국의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게 있을 테고, 두 번째는 미국 내 비판 목소리에 대한 대응이에요.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에서도 이게 2015년 오바마 JCPOA보다 더 나은 게 무엇이냐, 너무 큰 선물만 줬다, 이런 비판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중간 선거가 더 사실은 이제 패색이 짙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성과를 강조하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울지, 이런 게 이제 논의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리스크 관리인데, 이스라엘 등 이제 리스크 관리 변수가 있어요. 이번에도 MOU 서명까지 되는 상태에서 레바논에서 또 교전이 있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지금 휴전을 통해서 잠시 좀 안정시켰지만 이게 영원한 안정이라고 안 보거든요. 또 며칠 내에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은 이란 측에서는 왜 MOU에 담겨져 있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역에서의 이 전투 중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 미국이 이스라엘을 통제하고 있는 게 맞느냐, 통제력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반문을 하게 되면 MOU가 이제 60일 협상이 진행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기타 변수 관리를 어떻게 될 것인가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 60일간의 합의를 통해서 최종 합의를 도출하는 데 불발하게 될 경우 플랜 B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는 이제 군사 타격까지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쟁점을 갖고 치열한 어떤 검토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네, 이게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이 이제 좀 손에 잡히는 듯했다가 다시 잘 안 잡히는 모습이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언제쯤 결론이 날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큰 흐름은 희망사항이기도 합니다만은 다시 전면적 교전으로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유럽 정상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서명을 했거든요. 예, 원래 MOU라는 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속력이 없어요. 그 양해 각서거든요. 메모랜덤 오브 언더스탠딩. 그냥 우리가 이거 맞지? 이렇게 이해했지? 요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공개적으로 서명을 한 건 그걸 준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지금 입구 문을 열은 거고요. 앞으로 60일 동안 기한 내에 핵심 문제였던 이제 핵 문제를 협상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건 지금 미지수예요. 지금 2015년에 이란 핵합의 JCPOA 합의 당시에 1년 반, 거의 20개월가량 협상을 했거든요. 예. 그다음에 협상이 된 것도 2002년 처음 이란의 우라늄 농축 문제가 불거진 다음에 무려 13년 동안이나 줄다리기 하다가 협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20일 내에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될지 그건 미지수다. 몇 년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아주 극단적으로는. 그러나 양측 다 호르무즈 해협과 역봉쇄로 인한 고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교전이나 다시 완벽한 봉쇄나 이렇게 하기는 힘들 것 같다. 다만 향후 지리한 협상 과정을 남겨놓고 있고요. 하나 조금 희망적인 시나리오는 뭐냐면 이게 맨 땅에서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2015년에 이미 합의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 뼈대 위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요 직전에 보도에서 나왔지만 이란으로서는 사실 지금 이대로 간다 그러면 쾌재를 부를 수 있어요. 제재 해제되죠. 동결자금 쓸 수 있죠. 그다음에 오바마 때는 없었던 무려 3천억 불이라는 재건 펀드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란으로서는 전쟁 끝나고 나서 경제 위기를 걱정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이란 경제가 화랑될 수도 있어요. 재건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란도 사실 이 합의를 깨고 싶지는 않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SNS에 올렸을 때 본심이 드러나거든요. SNS 말에 배들이여 엔진을 켜라. 마지막 석유가 흘러넘치게 하라. 이 대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측 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허들을 내렸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비난이 많다고 그래서 다시 전쟁으로 갈 수도 없다. 오바마 말들이 휴전을 환영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은 디테일한 문제는 뭐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아주 지루할 겁니다. 그러나 이란의 입장으로서는 핵 부분에서 많은 걸 포기해도 그 이상을 얻었다. 그 조금 희화화된 표현을 드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엑스맨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란에게 유리하거든요. 이란이 깰 이유가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상황을 악화시켜서 중간선거 앞두고 나서 경제난 다시 미국 사람들은 이란 전쟁 기억 안 합니다. 만일에 경제가 좋아진다면. 그러나 경제가 나쁘면 이란 전쟁으로 계속 트럼프를 욕할 거거든요. 그렇다면 양측이 합의를 어려워도 준수하고 세부 합의를 도출해야 되는 필요성 양측 다 가지고 있다. 뭐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재뿌릴 거고 아마 여러 가지 세부 사항에서 의견이 있겠지만 양측이 이 상황을 포기할 이유보다는 지속시킬 때 장점이 훨씬 많은 상황인 거죠. 네, 결과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두 분께서 계속 언급을 해주셨다시피 이 미이란 MOU를 두고 미국 내부에서 비판 여론이 굉장히 들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이게 이 비판을 빨리 잠재우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캠프 데이비드 회담도 그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보고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 어떤 상황이 생기면은 돌파구를 만드는 그런 방식의 공식을 계속 써왔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돌파구 마련은 두 가지로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 이란 최종 협상이 교착되면 지금 비판이 더 심해질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무마시키려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냥 전쟁을 다시 재개하던가 아니면 화제를 전환하는 거예요. 근데 전쟁 재개를 한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더 원해서 체결한 MOU라는 어떤 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컨텐츠를 보면 그런 걸 고려한다고 하면 전쟁 재개 카드는 아무래도 사용하기 힘든 카드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슈를 전환하는 방식으로 대상이 되는 게 뭐 그린란드라든가 쿠바라든가 그리고 북한도 사실은 될 수 있어요. 북한은 뭐
어떤 군사적 타격 방식은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싱가포르 회담과 유사한 방식으로 해서 친분 외교를 해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이 정도도 가능했다라고 해서 이제 활용하는 이제 전환 방법이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중간 선거가 이제 다가오면서 그 패배가 좀 확실하다 싶으면은 앞서 말씀드린 그린란드, 쿠바, 북한 중에서 북한을 전면적으로 꺼내들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한 달 전쯤에 해서 반짝 효과식으로 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진행시키고, 다만 의제는 미국과 북한이 어느 목표로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연하게 차이가 크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 핵 보유국 인정을 선결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친분 외교, 두 정상은 친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친분 외교 수준의 어떤 신뢰 구축 외교라도 해서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할 수 있었다라는 식으로 해서 돌파구 마련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